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박현철입니다.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코인 시장 흐름을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오셨죠. 네. 네, 오늘 일단 이따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때문에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직 좀 움츠리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거시적인 부분보다는 네. 국내 이슈를 좀 세 가지로 정리해봤고요. 예, 좋습니다. 네, 예. 좋은 뉴스와 좀 네. 부정적인 뉴스를 섞어봤는데 예. 첫 번째 키워드는 BTS NFT 등판 임박.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빗썸이 흔들린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다시 온 가두리 장터. 이렇게 네.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BTS NFT라 대체 불가능 토큰. 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네, 뭐 더 이상 NFT가 이제 허울이 아니잖아요. 네. 실제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 굉장히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게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분들은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네. 일단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 방탄소년단 BTS 소속사 하이브가 네. 같이 글로벌 NFT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어요. 네. 사실은 이미 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양사가 지분을 같이 더해서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네. 합작사 레벨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사실상 본거지는 미국에 있고요. 네. 그 미국에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가 미국에서 워낙 또 핫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네. 추정을 하는 건데 일단 이 레벨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NFT 플랫폼 이름이 모먼티카입니다. 모먼티카요. 네, 모먼티카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테스트 버전이라고 해요. NFT 플랫폼인데 10월 중 정식 출시한다는 계획인데 이제 론칭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네. 들어가서 뭐 퀴즈도 풀고 하면 뭐 NFT 상품도 받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이벤트 참여 인원이 벌써 100만 명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예. 사실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뭐 국내에서 어떤 특정 서비스가 이렇게 많은 그 예약자나 또는 이벤트 참여 인원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네. 일단 하이브의 소속 아티스트를 기반으로 NFT를 제작을 하고 또 이걸 유통을 하고 또 유통하는 형태가 일단 디지털 카드 형태로 그래서 아티스트의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또는 무대 위 순간 어떤 그 짤막짤막한 순간들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박제를 해서 이걸 디지털로 만들어서 NFT 형태로 소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건데 뭐 우리 연예 매체라든지 아니면 사실 뭐 콘서트 요약본 뭐 유튜브 이런 데 떠돌잖아요. 예. 그런데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 위주로 NFT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에 속된 BTS NFT가 나올 거다. 그렇죠. 이런 소문들이 지금 쫙 퍼지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예. 아직 BTS NFT다라고 딱히 말한 건 없고 일단 구체화된 건 없는데 예. 일단 이 하이브라는 소속사 안에 뭐 BTS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뭐 예. 해외로 따지면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세계적인 팝스타들도 있고 예.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국내 유명한 아이돌들이 다 하이브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걸그룹도 뭐 르세라핌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새로 나오는 걸그룹. 네, 그 예. 걸그룹도 뭐 이미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NFT가 먼저 나올 거로 보여져요. 근데 이거를 왜 NFT를 이렇게 하이브랑 두나무가 만드냐? 예. 사실은 두나무가 하이브랑 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보다 앞서죠. 예. 한류스타 싸이 NFT를 지금 두나무가 팔고 있어요. 싸이 NFT가 지금 팔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싸이의 소속사가 지금 두나무랑 같이 손을 잡고 NFT를 이제 발행을 해서 팔고 있는데 싸이가 자기 소속사 만들었잖아요. 피네이션이라는 회사가 예, 있습니다. 예, 그 예. 회사가 이제 두나무랑 손을 잡고 싸이가 대표 스타다 보니까 또 우리 싸이 콘서트 되게 유명하잖아요. 엄청 네. 열광적이고 멋있던데요. 막 영상들 각 대학교 가가지고 요새 대학 축제에서 싸이가 그 공연하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엄청 잘 예. 놀잖아요. 예.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막 줄도 쓰고 코로나 전만 해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코로나도 좀 풀리고 네. 이러다 보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싸이 NFT를 사면 싸이 콘서트 입장권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콘서트를 여는 거죠. 그 이분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분명히 또 싸이가 분명히 이분들에게 어떤 그런 오프라인 콘텐츠 네. 같은 거를 좀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올 여름에 이제 코로나 규제가 좀 많이 풀린 시기에 네. 그 워터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잠실 야구장에서 열렸는데 예. 그 막 물 뿌리면서 춤추고 노는 그 젊은이들의 파티인데 네. 여기도 NFT 입장권이 처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싸이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아, 이게 NFT가 입장권으로 즉 팬덤을
어떤 그 행사장에서 묶는 되게 굉장히 큰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시작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네. 일단은 지금 이 레벨스라는 법인은 어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노하우와 하이브의 콘텐츠가 다 버무려져서 북미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건데 재밌는 건 두나무의 오너인 송치영 회장이 직접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업비트, 공을 들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 업비트의 직접적인 서비스도 아니고 업비트 안에서 내놓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내놓는 건데 직접 송치영 회장이 두나무의 오너가 직접 미국에 가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거 보면 두나무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사실 업비트에서 NFT 유통을 그동안 계속 시도해 왔어요. 근데 업비트에서 NFT가 잘 안 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물 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일종의 증권사 같은 건데 그렇죠. 코인을 사고 파고 투자의 어떤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세대층과 타깃 소비자들이 엔터테인먼트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팬덤 문화를 잘 모르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아재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에 이거를 하면 문화가 좀 안 맞기도 하고 이것저것 섞어봤더니 업비트에서 잘 안 나가니까 네. 그래서 별도로 아예 그래서 서비스를 새로운 NFT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를 좀 키워보겠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업비트가 어쨌든 국내 내수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조금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도 회장님이 직접 미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근데 BTS의 NFT 그럼 약간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BTS 팬들 아미라고 하죠. 예. 이분들이 단순한 팬들이 아니라 사실 어떤 그 작은 종교 모임처럼 어떤 굉장히 가치관도 있고 네. 그들 간의 결속력도 굉장히 강하고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동안 BTS가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강조했다고 해요. 네. 뭐 연간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얘기들도 뭐 유엔에서 사실은 연설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미도 이 NFT는 사실 블록체인이고 이 코인을 발행하는 거면 상당한 전력 소모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오히려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면 우리 방탄소년단이 그동안 갖고 있던 가치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팬들이 또 반발하는 것도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타들로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리한 비즈니스 모델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팬들도 많아서 네. 사실은 지금 하이브가 되게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두나무와 하이브는 아니다 이 NFT는 기후와는 크게 문제가 없고 우리는 심지어 친환경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거를 통해서 뭐 CD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포토카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자원이 소모가 되는 것들인데 네. 디지털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자유로우니 오히려 블록체인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는 게 더 친환경적이다. 탄소 배출량은 더 적을 것이다. 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팬심 잡기에 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만나봤더니 네. 이 소위 CD 있잖아요. 그게 네. 해외에서 많이 팔린대요. 국내 그 한류 스타들의 월드 CD가. 스타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CD 안에 포토카드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포토카드 네, 맞습니다. 수집하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산 다음에 포토카드만 가지고 CD는 버리니까 오히려 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뭐 이런 또 비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좀 한류 기업들이 NFT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대요. 맞습니다. NFT 만들면은 그렇게 CD 갖다 버리는 일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걸 좀 추구하는 여기서도 하이브에서도 그런 걸 좀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오히려 홍보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네. 사실 포켓몬빵 열풍 뭐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빵 안에 있는 포켓몬 카드 모으려고 빵을 사고 또 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유통가에서도 NFT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저희도 많이 다뤘었는데 일단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친환경 요소도 있겠지만 일단 팬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기반의 분산 원전이니까 실제로 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그게 네. 어느 정도 체류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콘서트를 10번 오는 사람은 누군지 3번 오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해서 팬덤을 더 키울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이 그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아티스트들이 그 생애 주기가 되게 짧잖아요. 뭐 제품 수명 주기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예. 군대 이슈도 있을 것이고 뭐 옛날에 뭐 우리 그 걸그룹들 뭐 결혼하거나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팬들이 떠나가고 이런 이슈들도 있었는데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그런 수명 주기를 진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NF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또 분명한 건 두나무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거래소와 엔터테인먼트 기업 즉 기술과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서로 합종 연행을 하면서 같이 판을 키우는 그런 형태의 시도가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얘기는 빗썸 얘기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좀 요즘 되게 핫한 이슈인데 예. 그 배우 박민영 씨를 네. 보도한 한 연예 매체 보도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연예 전문 매체죠. 뭐, 네, 연예 탐사 보도를 탐사 보도를 하면서 뭔가 빵빵 항상 터뜨리는 매체인데. 네, 그런 매체인데 일단 사실은 이 빗썸이라는 회사를 2017년부터 출입했던 기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한데 아시겠지만 이 시장에 아직 큰 룰이 없잖아요. 룰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네. 그 부분들을 사실 적극적으로 보도하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룰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번에 보도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네. 일단 박민영 씨의 이제 전 남자친구 헤어졌다고 네, 했죠. 헤어졌으니까 전 남자친구 강 씨라는 분이 빗썸의 회장인데 이분이 사실은 전기통신 사업, 전기통신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고 뭐 스마트폰 판매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특정 상장사들의 지분을 사서 여기서 어쨌든 자금을 많이 만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빗썸 지분을 사들였고 요 과정 중에 시세 조작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재무적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이제 제기한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사실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 연예매체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빗썸이라는 회사가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회사인 게 지분 구조가 가장 복잡한 회사로 일단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아이템 매니아라는 회사를 만드셨던 분이 게임 아이템이 아무래도 디지털상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도 거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2016년에 빗썸을 창업을 하셨던 이정훈 씨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창업을 했고 그분과 함께 빗썸을 운영하던 이제 초기 멤버들이 나가서 또 지분을 팔고 그 과정 속에서 자녀 지분을 모은 또 다른 세력이 이제 상장사 비덴트라는 회사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이 박민영 씨 정 남자친구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업 멤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창업 멤버의 지분들과 밖에 있는 산재된 지분을 모은 또 다른 투자 자본을 갖고 있는 제2의 오너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배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빗썸 자체가. 근데 일단 웃긴 건 둘 다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창업 멤버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는 이제 전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계속 빗썸을 떠나고 싶어 하셔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 빗썸 이슈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제기해서 소환을 했는데 정무위 국감에서 소환을 했는데 우울증이 있다고 일단 안 오시겠다고 해서 예전에 뭐 싱가포르에 지분 판다는 얘기도 나왔던. 네, 싱가포르 쪽에 있는 그 지분 매각 이슈도 있었고 그 신사동에 있는 큰 그 피부과 원장님한테도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매각 이슈는 굉장히 많았는데 매각이 아직 진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빗썸을 샀다라고 주장하면서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형태의 상장사도 이미 여러 곳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이슈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빗썸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쪽이 없고 또 빗썸을 확실히 경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겼던 건데 일단은 지금 이슈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은 알 수가 없으나 일단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번에 금융감독원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이복현 원장님 이분이 또 그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분이 유심히 보고 있고 일단은 이 상황을 계속 보고 있다. 어떤 시세 조작이 있었는지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 있었고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을 하셨고 그건 이제 비덴트 쪽을 비덴트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빗썸이 또 압수수색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빗썸을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 축이 다 의혹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사실 근데 코인 투자자들 빗썸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래할 때. 네, 국내 투자자 2위죠. 거래량도 2위고 뭐 업비트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밀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2위 사업자인데 워낙 투자자들도 많이 있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당국도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는 표면적으로 딱히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인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 증권사나 금융 기업들처럼. 왜냐하면 코인 거래소의 어떤 생명은 원화 입출금 계좌인데 즉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좌를 지금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고 은행들이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이 만약에 계좌를 뺐으면 사업권을 잃어버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국이 직접 인허가권을 쥐고 허가해주는 구조인데 빗썸의 구조가 이렇게 경영권이 흔들리고 빗썸을 활용하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외부 세력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예. 빗썸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당분간 빗썸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네, 그리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아까 창업자라고 했던 분이 이미 지금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그 우울증 때문에 국감에 오시지 못했지만 최근에도 이미 재판장에 나타났고 네. 지금도 계속 빗썸 코인 상장과 관련해서 계속된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우리 1세대 소프트웨어 기업 한글과 컴퓨터 네. 한컴이라는 회사도 거기도 코인을 이제 투자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아로나 코인이라고 네. 그 코인의 빗썸 상장에 대해서도 빗썸 경영진이 어떻게 연루가 됐는지 상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해관계가 서로 있었는지 이것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당분간 빗썸의 그 주주들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빗썸 얘기 해봤고요. 세 번째 다시 온 가두리 장터. 뭐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것도 사실 좀 앞선 주제와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네. 일단 현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빗썸에서 최근에 코인 가격 펌핑이 계속 잇따라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최근 일단 먼저 논란이 된 코인은 운동을 하면서 코인을 버는 그 M2E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스테픈이라고 되게 예, 핫했습니다. 국내 예. 이용자가 되게 수만 명에 달해서 예. 운동화 NFT를 사고 이 NFT를 들고 있으면 컨셉 자체는 재미있네요. 내가 걸어가서 운동을 하면 네. 이제 코인이 들어오는 코인을 벌 건데 수 문제는 있다. 운동화가 비싸요. 예.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화 값이 안 나온다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되게 핫했어요. 아이템이 예. 핫해서 이 스테픈 코인의 사실은 이 발행사가 이제 해외 기업인데 예. 블록체인에 이슈가 하나 발생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면 거래소에다가 이 코인 발행사가 얘기를 하죠. 우리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빗썸이 일단은 이 체인을 조정해야 되니까 입출금을 차단해야 돼요. 차단을 했더니 입출금을 차단한다라는 얘기는 코인 간 이동을 막는다라는 거죠. 업데이트가 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빗썸 안에 코인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살려면 빗썸 안에 있는 코인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빗썸 밖으로 코인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는 못하는 네, 갇혀있기 그런 때문에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일시적인 제한이 거죠, 되고 그러니까. 일시적인 예, 거죠. 예. 그래서 시세 조작 세력이 이 코인을 대량으로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유통된 오르겠죠. 코인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코인 가격이 막 오릅니다. 그 이거 오르는 걸 보고 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막 이렇게 보통 불나방이라고 이렇게 네. 조롱하는 단어가 있는데 또 따라가다 보니까 코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오르죠. 근데 웃긴 건 입출금을 차단하지 않은 코인 거래소도 있습니다. 뭐 업데이트 일정이나 시일들은 거래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나 업비트에도 스테픈 코인이 있는데 네. 거기 코인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빗썸 코인 가격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1,000원에 거래되던 게 네. 다른 거래소에서 빗썸에서는 4,000원까지 올랐어요. 4배 가까이 그렇죠. 차이가 나네요. 엄청난 차이가 났네요. 원래는 같았는데 네. 갑자기 빗썸에서만 4,000원이 되다 보니까 혹시 내가 여기서 사서 나중에 업비트로 보내면 그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막 또 사십니다. 그리고 또 따라가다 보니까 업비트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빗썸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스테픈 코인 가격이 이제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외 거래소와 큰 괴리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걸 네. 보통 우리가 가두리라고 부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입출금을 풀고 업데이트가 마무리가 되니까 다시 코인 가격은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2,000원에 사신 분들, 3,000원에 사신 분들은 말 그대로 네, 손실을 보셨겠네요. 네,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가가 된 거죠. 시세 조작 세력의 차익이. 네. 이런 상황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입출금 이슈는 아닌데 실제 시세와 좀 다른 괴리를 보이는 형태가 빗썸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별한 호재나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빗썸 안에서 코인 가격이 이렇게 널뛰기를 보이고 있느냐 빗썸이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네. 시장 쪽에서 일단 나오고 있고요. 뭐 그걸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근데 사실 이러한 현상이 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뭐 업비트에서도 이제 왕왕 나오고 다른 거래소에서도 왕왕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수년 전에 이제 초기 코인 화랑기에 포착이 됐던 것들이고 금융당국이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코인 거래소가 기업 형태를 띠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코인으로 이렇게 몇십 배 먹었다라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빗썸에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다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빗썸의 경영진이 이제 흔들리고 있고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약간 나사가 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두 있어요. 번째 얘기랑 약간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빗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빗썸이 직접 시세 조작을 한 것도 아니고 특정 현상이 발생한 것까지는 거래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 루나 사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다 이런 그 시세 괴리 현상이 발생했을 때 동일하게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코인 거래소 잘못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시세 조작 또는 시세 괴리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시간이 흐르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기 이거 때문에 왜 이런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뭐 급등하고 이러면.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좀 코인 파헤치기 얘기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인 투자 시장이 요즘 굉장히 급변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자산 시장이 하나로 편입됐다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는 이게 고금리 자산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공부를 해야 기회가 왔을 때 잡기 때문에 사실 지금 되게 공부하기 좋은 적합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자산의 하나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적극적인 공부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